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예금 일반 문제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예금 일반도 전체적으로 여러분 보면 모든 파트에서 골고루 출제가 된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번 상품 파트에서는 우대 이율 관련해서 구체적인 디테일한 부분들 뭐 몇 퍼센트 포인트냐 이런 거는 출제되지 않고 각 상품에 따른 우대 이율 그런 게 이제 출제가 됐고요. 다만 이번에 체크 카드 파트는 자, 이번에 좀 쉽게 이제 출제가 돼 가지고 자, 우리 이번에는 그 좀 난이도는 좀 높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25년도 시험에 비해서 2025년도 시험은 막 우대 이율까지 알아야 되고 어떤 상품에 대해서 몇 퍼센트 이율이 적용되고 어떤 사유로 적용되냐 그런 거였는데 이번에는 각 상품마다 여러분들 우대 이율 그리고 아주 디테일한 부분은 아니어도 뭐 한두 가지라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였던 것 같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 우리 5단원 뭐 상속이라든지 질권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꽤 출제가 된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좀 뭐 수업했던 좀 보람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여러분들은 어떻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 일단 문제풀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거 1단원에 나오는 거죠. 자, 다음 설명에 맞는 금융시장의 기능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가계 여유 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수단 제공, 흡수한 자금을 투자 수익이 높은 기업을 중심으로 자, 이전. 그러니까 여유 있는 자금을 이렇게 이전시키는 것은 효율적으로 자원을 배분하는 그런 기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거는 자원 배분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 드디어 또 10년 동안 계속 강조했던 것. 자, 우리 차입자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장 참가자가 당해 차입자가 발행한 주식, 채권 등의 시장 신호를 활용하여 감시 기능 수행한다. 제가 이건 매번 할 때 예전에 우리 그 하림이라는 회사가 우리 그 STX 이 조선 이거 인수한다 그러니까 이 하림 주가가 곤도박질 치더라. 그러니까 이거 아주 닭고기 업체로서는 유망한 건데 그 당시 STX 조선이 상당히 좀 적자 투성이었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실한 기업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그 당시 이제 워낙 재무적으로 안 좋은 그런 기업을 인수하면 오히려 멀쩡한 기업조차도 더 크게 손실을 볼 수 있다라면서 하림 주가가 막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라 그랬어요? 시장에서 신호를 보내는 거다. 자, 이거 인수하지 마. 부정적 평가를 내리는 거다. 그게 바로 시장 규율 기능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시장 규율 기능 드디어 나왔습니다. 그다음 뭐 분산 투자를 통해 위험 이거는 여러분들 왜 넣는지 모르겠지만 딱 두 개까지만 했으면 훨씬 더 좋았던 문제인 것 같은데 정답은 1번 이렇게 하시고요. 자, 그다음 2번 문제 보시면 금융회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비은행 예금 취급 기관에는 자, 농협, 수협은행, 새마을금고, 종합금융회사 등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이렇게 농협이나 수협은행 같은 경우는 자, 우리 특수은행으로 분류돼서 특별법에 따라서 설립되는 기관이다. 그래서 농협하고 농협은행하고는 구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건 아예 그냥 틀린 거고요. 그다음 2번 보시면 자, 새마을금고,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부보금융사 등 예금은 자,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할 게 예금 보호 대상이 되느냐, 즉 예금자 보호 대상이 되느냐 아니면 예금보험공사에 의한 예금자 보호 대상이 되느냐 그건 반드시 구별을 해야 된다 그랬죠. 근데 문제에서는 예금보험공사의 보호 대상이라고 했는데 자, 새마을금고 요거는 우리 자체 기금에 의해서 보호가 되는 거고요. 맞습니다. 제외되는 거 맞고요. 그다음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같은 경우 자, 요거는 유관기관들 자, 우리 얘들도 역시 예금보험공사에서 보호되는 예금에서 제외되고요. 그다음 예금자 보호법에 적용을 받는 금융회사인 그 부보금융회사 예금 역시 예금보험공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자, 우리 법인 예금도 보호가 되고요. 그다음 뭐 증권회사라든지 종합금융회사 이런 것들도 보호된다 그랬죠. 다만 얘네들이 취급하는 상품에 따라 보호 대상 여부는 달라진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요거 맞는 선지가 되겠네요. 3번 은행법상 규정된 은행의 고유 업무에는 예적금 수입. 자, 여러분 가장 기본이 뭐예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 우리 최소한 고유 업무, 이제 부수 업무는 워낙 많으니까 고유 업무 정도는 무조건 암기하고요. 그다음 우리 그 고유 업무, 부수 업무, 그 다음에 자, 우리 다른 회사에서 하는 것을 갖다가 이제 우리 하는 뭐 연금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신용카드 업무나 이런 것들은 우리 그냥 별개로 이거 별도 회사에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겸용 업무와 관련해서는 그냥 별도로 여러분들 그냥 좀 정리하면 한눈에 봐도 좀 알 수 있는 것들이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고유 업무, 부수 업무 관련해서 가장 여러분 핵심이 되는 거 고수도 할아버지와 부인 그랬어요. 자, 고수도 할아버지 와 부인
자,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스톱 할아버지, 자, 그게 어디 있습니까? 여기 어음 할아버지 할 때 어음에 할인하면, 자, 요거는 무슨 업무다? 고유 업무가 되고요. 그다음 어음 인수와 관련해서는 부수 업무다라고 했죠. 나머지는 여러분들 보시면 유가증권 발행, 특히 유가증권 발행 좀 조심하시고요. 예적금 수입 가장 기본은 뭡니까? 예금하고 예금 지급받고 그다음 송금하고, 그래서 외국 한도, 해외 송금이니까, 그 다음 대출, 이런 것들은 가장 기본적인 업무다라고. 다만, 유가증권의 발행, 요건 잘 기억하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적금 수입, 다음에 내외국한이라든지, 그 다음에 대출, 그 다음 유가증권의 발행, 그리고 고스톱 할아버지 할 때 어음 할인까지 잘 기억하시고. 그러나, 자, 신탁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신탁업은 별도 신탁 회사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만약에 은행에서 한다면 요거는 겸용 업무가 되겠죠. 그래서 3번 틀렸고요. 4번 한국은행의 중요한 역할은 물가 안정을 위해서. 자, 우리 한국은행에서 하는 거는 통화 신용 정책 수립하는 거 맞습니다. 항상 기억할 것. 정부는 재정 정책. 자, 한국은행은요 통화 정책, 금융 정책, 뭐 통화 신용 정책 맞고요. 한국은행이 채택하고 있는 통화 정책 운영 체제는 통화량 이런 거 처음 들어요. 통화량 안정, 통화 안정이 아니라 여러분들 물가 안정이죠. 그래서 물가 안정. 자, 목표제 이렇게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렇게 하시고요. 야, 그 다음에 3번 문제 참 재밌게 잘 만들었죠,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이런 거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투자와 관련해서 본인의 막 평단가가 얼마고 이런 것들 그냥 기계가 다 알아서 계산해 주니까 별 신경 안 썼어요. 그리고 이 문제, 저희가 그랬잖아요. 이거 사진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표시를 못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일 그 앞장에 그 두 번째 면이 보면 빗면이거든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써가지고 일일이 이렇게 계산했던 기억이 있는데, 자, 한번 보세요. A는 땡땡 주식을 매월 50만 원씩 적립식 투자를 하였다. 첫 달 주가는 2만 원, 둘째 달은 만 원, 셋째 달은 3만 원일 때 매입했다. 자, 우리 개미가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게 이렇게 분산 투자랍니다. 그래서 매월 적금식으로 여러분들, 그러니까 스트레스 덜 받고 그냥 내리면 내린 대로 싸게 사는 거고, 오르면 오른 대로 내가 수익이 난 상태고, 그렇게 해서 투자하는 게,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실제 이제 증권회사에 다니는 친구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 말이 그렇다고요. 자, 그러면 보면 이렇게 매입하였다. 단 주식에 매매 단위는 한 주고. 여러분들 모든 문제에서 단서를 주는 이유는 이 단서를 활용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제 이게 제가 수능을 많이 이제 좀 가르치다 보니까 늘 보면 단서가 있으면 그 단서는요 꼭 문제 키포인트예요. 여기도 보면 한 주 미만의 수량은 매입하지 않고 남은 금액은 투자 금액에서 제외한다.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거 제가 딱 봤을 때, 야, 이거 50만 원에 주가 2만 원일 때 50만 원. 어차피 지금은 정액 투자죠. 매월 50만 원씩 주가가 어떻든 간에 내가, 그러면 주가가 내리면 더 많은 주식을 살 수 있는 거고, 주가가 오르면 좀 적게 사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러면 첫째 달 같은 경우는 2만 원이니까, 자, 첫째 달. 그러면 첫 달은 자 50만 원인데 한 주당 2만 원 했으니까 총 25주를 사게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 달은 자 우리 여기 보면 만 원이라 그랬으니까 50만 원 주고 사면 50주가 사겠죠. 50주. 그다음 세 번째 달은 자 3만 원일 때. 그래서 제가 이거 딱 보는 순간에 야 이거 주식을 갖다가 이렇게 주식을 쪼개기로 살 수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 소수 좀 되나? 근데 분명히 여기서 한 주 미만의 수량은 매입하지 않고 남은 금액은 투자 금액에서 제외한다. 그러면 3만 원이면 여러분들 3 곱하기 16 하면 48만 원. 그 다음에 17 하면은요. 51만 원이 되니까. 그러면 50만 원 주고 사면 우리는 최대 16주까지 살 수 있겠네요. 대신 제가 총 투자 금액은 원래는 50만 원씩 매번 사기로 했는데 이게 딱 맞아떨어지지 않으니까 저는 총 48만 원. 요게 마지막 달은 48만 원, 첫째 달, 두 번째 달은 50만 원이니까 148만 원을 투자를 한 거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평균 단가라는 것, 평균 매입 단가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내가 투자한 금액에서 주식 수로 나누면 되겠죠. 그러면 자 여기는 보니까 70주, 80주, 91주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70주, 80주, 91주. 그러면 148만 나누기 91. 그러니까 됩니다. 148만 원 나누기 91 이렇게 하면은 자 여러분들 1 하면 91 되겠고요. 그 다음에 7 하면 저도 시험장에서 여러분 직접 이렇게 계산을 했었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는 5 되고 570. 그 다음에 6 하면 6일은 6, 6, 9, 54 54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30
이 아니라 24, 0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는 3, 9, 27이니까 안 되고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 9, 18, 2는 2, 18이. 그래서 1, 6, 2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좀 여백이 좀 작아서 시간 관계상 좀 생략하겠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이게 딱 나와요. 이게 딱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163, 16339니까 그래서 정답은 1번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풀이 방법 여러분들 직접 한번 우리 새로 시험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총 투자한 금액 148만 원에 내가 가지고 있는 총 주식수 91주를 이렇게 나눠주면 되더라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4번 보겠습니다. 파생 상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그래서 좀 더 나름 기대하고 문제를 봤는데 문제 자체는 되게 난이도가 좀 낮은 거예요. 자, 콜 하면 뭐라 했습니까? 콜, 부르다, 사는 거다. 풋 하면 미는 거, 파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여기 옵션이라 했으니까 이건 권리가 되겠고요. 그래서 기초자산을 약정된 행사 가격으로 뭐 할 수 있는 권리? 살 수 있는 권리가 옵션, 콜 옵션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옵션 프리미엄 이거는 여러분들 우리 옵션 매수자 입장에서는요, 이 옵션 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산 가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손해가 맥시멈 어디까지로 머문다? 옵션 프리미엄으로 머물지만 이익은요 무한대까지 가능하다라고 공부를 했을 겁니다. 그러면 옵션 프리미엄은 옵션 매입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으로 옵션의 가격을 의미한다. 자, 여러분 이거 옵션 매입자가 아니라 옵션 매도자. 그러니까 옵션에 대해 판 사람한테 옵션 매입자가 전해주는 거죠. 그래서 옵션 매도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으로 자, 이게 바로 옵션의 가격이다. 요 내용은 맞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잘 보십시오. 요즘 문제는요. 맞는 내용들도 같이 넣고 그 사이에 틀린 거 하나씩 이렇게 넣습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그냥 되게 짤막한 단순한 문장에서 하나 그냥 틀린 거 찾는 그런 문제보다도 그럴듯한 말로 옵션 프리미엄, 옵션 가격 맞아. 근데 이제 여기서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라고요. 그래서 2번 이건 틀렸고요. 그 다음 3번 선도 계약은 여러분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선도 이 안에 표준화되고 정형화된 규칙이 적용되는 게 선물 계약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거래 당사자들이 자유롭게 계약 내용을 정하고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거래할 수 있는 것, 그게 넓은 의미. 그래서 선도 계약 맞는 말이고요. 자, 밀농사 짓는 농부가 미래 본인 수업의 불확실성을 확실한 것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욕구, 그게 바로 선물 계약을 맺게 하는 운동력이다 라고 했습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보면 수박 얘기 많이 합니다. 자, 수박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야, 이번 올여름에 수박 가격이 여러분들 이게 수요나 공급의 탄력성 때문에 이게 조금만 변동해도 공급의 물량에 따라서 여러분들 이게 수박이라는 것은 가격 변동폭이 상당히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엊그제 우리 고등학생들 경제 수업을 하면서 너네들 뉴스에서 우리 농부 아저씨가 양파 막 그 1년 동안 그렇게 고생해서 지은 양파 같은 거 이걸 갖다가 눈물을 머금고 막 갈아엎는 거 봤지. 그러면서 이제 그래프 그리면서 막 설명을 했던 그 기억이 있는데 여기 보면 선물 계약. 그러니까 농부 아저씨도 그래요. 내가 농사를 짓는데 미래 가격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불확실한 위험인데 사전에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수박 한 통당 10,000원 이러면요. 그러면 농사를 지을 때 내가 한 통당 10,000원 하면 가격이 딱 적정선이 딱 이제 그렇게 서로의 어떤 의사의 합치가 있게 되면 그럼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다. 그게 바로 선물 계약. 그러니까 선물이라는 것은 미리 계약을 갖다가 정합니다. 가격을 정하고 대신 현물 계약과 다르게 나중에 약정된 기일에 물건을 서로 주고받는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불확실을 확실한 것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욕구, 그게 바로 뭐다? 선물 계약을 맺게 되는 원동력이다.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요 2번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5번. 자, 이런 문제 정말로 좋은 문제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자 요거 이자 보상 배율. 자, 요거 재무제표 관련해서 벌써 최근에만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그래서 이자 보상 배율 나왔을 때 여러분 기출문제 잘 알고 계셨던 분들은 이자 배상 배율이 1보다 작으면 영업이익만으로도 이자를 담당하지 못한다라고 했던 그 문장. 그게 이제 시험에 나왔었는데 그러면 이자 보상 배율, 다음 당자 비율. 여러분들, 자, 우리 당자 비율하면 유동자산.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자산이 많다 하더라도 그것을 현금화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무리 자산이 많아도요, 바로 이제 뭐 지급해야 되는 어음이라든지 그런 게 들어오면 바로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거 지급하지 못하면 채무 불이행이 되고 그러다가 잘못하면 파산도 될 수 있다 했습니다. 다만 내가 현금성 있는 자산이라 하더라도요, 생산에 꼭 필요한 자산, 그게 바로 재고 자산입니다. 그래서 이 재고 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유동 자산을 가지고 유동 부채를 갖다가 계산하는 것, 그게 바로 여러분들 당자 비율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 한번 볼까요? 이자 보상 비율부터 먼저 나왔으니까 이자 보상 비율은 뭐분의 뭐다? 이자 비용 분의 그 다음 영업 이익이 되겠죠. 그래서 이자 비용. 자, 이거는 이자
비용분의 영업이익이다. 이렇게 됩니다. 이자 비용이 100만 원이고 영업이익이 200만 원이니까 자 이거는 2가 돼야 되겠고요. 그 다음 당좌 비율이라는 것은요. 자 우리 유동부채 유동부채 요거에 대해서 자 우리 유동자산과 재고자산을 뺀 거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동부채가 200, 유동자산 400, 200이니까 어차피 200분의 200 되니까 요거는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냥 간단한 식이 아니라 이렇게 사례를 갖다가 이렇게 재무 상태표랑 손익 계산서를 통해 가지고 우리 수험생들이 이렇게 응용할 수 있는지 이런 거는 진짜 제가 좀 많이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내다니 그래서 요거를 이제 다른 쪽으로 또 응용할 수도 있어야 되겠네요. 그래서 참 좋은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볼까요? 6번. 자 보시면 우체국 금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게 몇 조였죠? 3조였나요? 우체국 예금은 자 여러분들 요거는 어렵지 않게 아실 수 있겠습니다. 우리 일반 은행 같은 경우는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서 1인당 1억 원까지 보호가 되는 반면 우체국 보험은요 예금이나 보험은 우체국 예금 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전액 지급 보장된다. 이것도 우리 과거 기출 문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맞는 말이 되겠네요. 다음 니은번 우체국 예금의 소멸시효는 타 금융기관 예금과 같이 일반법인 민법, 상법의 규정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자 여러분들 순서가 보면요 민법이라는 것은 우리 사법의 가장 일반법입니다. 근데 그 중에 상인이 하나 끼어 있으면 상법을 적용하고요. 그 다음에 이 상법보다도 더 이제 특수한 영역에서만 적용되는 것 그게 바로 여러분들 우체국 예금 보험에 관한 법률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제가 이따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민법에 대해서 상법은 특별법이 되고 또 민법 상법에 대해서는 우체국 예금 및 보험에 관한 법률은 역시 특별법이 됩니다.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먼저 적용하는 거고요. 그래서 얘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자 민법 상법 규정보다 우체국 예금 보험에 관한 법률을 먼저 적용한다. 그렇게 돼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 2번 X 디귿번 우체국에서 취급하는 금융 관련 업무로는 자 우리 우편한 있었죠. 외국한 그래서 뭐 외국한 막 그 공부 많이 했죠. 대신 안타깝게 유로지로가 이번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베스트필 태몽이라고 제가 막 그 취급 국가 외우고 했었는데 자 그건 빠졌습니다만은 어쨌든 스위프트라든지 그 다음에 머니그램이라든지 그 다음에 간편 해외 송금 같은 건 있죠. 그 다음에 체크카드. 자 우리 특히 우체국에서는 이 체크카드를 독자적으로 취급을 하더라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자금융 당연히 있습니다. 자 그다음 업무 제휴를 통해서 은행 입출금 서비스 맞고요. 자 증권 계좌 개설 그러니까 과거에 좀 논란이 되긴 했었지만 어쨌든 증권 계좌 개설만큼은 그러니까 운용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 우리 무슨 키움증권처럼 직접 운영하는 건 아니지만 계좌 개설을 갖다 창구를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신탁 서비스 이거 안 된다 했죠. 그래서 우리 교환에서는 그런 게 있죠. 뭐 대출, 신탁, 그 다음에 신용카드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제외되고요. 그다음 변태손 보험과 관련해서는 변액보험, 퇴직연금, 손해보험 이런 것들은 취급하지 않는다. 그래서 신탁 서비스 이것도 여러분들 우리 금융 업무에서 제한되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대출 신탁. 그래서 대출이라는 건 딱 하나 뭐 가능하다 했어요. 보험료 자동 대출이랑 그 환급금 대출, 보험 계약자에 대한 그것만 되는 거다 보니 어쨌든 신탁 서비스는 여기 우체국에서 취급하는 금융 관련 업무가 아니더라.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렇게 보시고요. 자 여러분들 7번 전 지금도 여러분들 좀 헷갈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이제 하나 틀렸는데 제가 가다반에서는 여러분들 요게 저기 실제 답이랑 좀 다르더라고요. 자 여기 보시면 뭐 나머지 것들 제가 여기 있는 내용을 모르겠습니까? 이거 지금 이거는 여러분들 거의 뭐 바뀜없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 한 수백 번 봤습니다. 진짜 이게 뭐 뻥치지 마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제가 교재 쓸 때만 보더라도 매년 여러분 한 10번씩만 봐도 10년이면 뭐 중간에 2년씩이라 해도 지금 그렇게 본 거예요. 당연히 다 아는데 자 요게 여러분들 저는 좀 순간 헷갈렸어요. 순간 보세요. 제가 항상 ATM 기한은 언제 성립한다 했습니까? 자 제가 돈 입금한다고 딱 버튼 A 버튼이라고 되어 있네요. A 버튼 누르면 돈 얼마 넣는지 딱 구멍이 이렇게 딱 나오죠. 입을 벌리면 제가 돈을 딱 넣으면
딱 닫고 드르륵 드르륵 이렇게 한 다음에 10만 원 입금하는 게 맞습니까? 할 때 제가 네 하는 순간 요때 예금 계약이 성립한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예입 버튼을 누르는 게 아니라 확인 버튼. 그러니까 10만 원 맞습니까? 네 라는 확인 버튼. 그래서 여기는 확인 버튼을 누를 때 이게 이제 성립한다. 이 기억은 완전히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점액수금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우리 창구 직원에게는 자 점포 바깥에서는 수금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그래서 제가 초창기 때는 이거 들고 오다가 갑자기 중간에 횡령에 나가더라도 우체국 직원의 횡령에 나가더라도 우체국 예금 계약 자체는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예금 반환 청구는 원래는 안 된다 했습니다. 그러나 지점장이라든지 우체국장 같은 경우는 점액수금의 권한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생 때 저희 이제 축구팀 member 형님이 형님이라고 하기엔 나이 차이 좀 많이 났지만 그때 이제 은행 지점장이셨어요. 그때 이제 대학로에 이제 장사하시는 분들 그분들한테 좀 많이 덕을 얻으셨나 봐요. 그래서 상가집이나 이런 데 가면 늘 보면 그 가방을 들고 와가지고 거기서 막 예금도 받아주고 또 돈도 막 어른들 막 이렇게 핫도 칠 때 막 돈도 막 이렇게 빌려주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은행 지점장, 그러니까 우체국장 이런 분들은요. 그렇죠. 방문해서 예금을 유치하고 그 자리에서 자 보세요. 현금을 받아 확인하는 순간 자 우리 예금거래 기본약관에서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 현금을 받아 확인한 때 예금 계약이 성립한다. 그래서 요물 계약으로 본다라고 했었습니다. 물론 요즘엔 빵원 예금도 있다 보니 낙선 계약으로 보는 견해도 있지만 어쨌든 현금을 받아 확인한다. 이때는 우체국장이나 지점장 같은 경우는 점의 수금에 대한 권한이 있기 때문에 우리 창구 밖에서 받아서 확인한 때 그때 예금 계약이 성립하는 거 맞고요. 그 다음 자 리얼부터 먼저 볼게요. 자 고객이 타점 발행 자기압수표 입금을 요청했다. 금융직원은 발행 금융회사에 사고 신고 사실이 없고 결제될 것이 틀림없음을 확인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입금 기장을 마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입금을 하고 난 다음에 이런 입금을 하고 이런 사실이 없는 모든 조건을 충족할 때 예금 계약이 성립하는 것. 이게 바로 추심 위임설이다라고 했었어요. 추심 위임설. 이걸 다른 말로 정지 조건설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 일정한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발생하는 걸 정지 조건설이라고 하고요. 반면에 해제 조건설이라는 것은 일단 계약은 성립하되 혹시라도 그 조건이 충족되지 못하면 소급해서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걸로 보는 것. 해제 조건설. 그게 우리 여기서는 양도설이랑 똑같습니다. 여기서 일단 입금하는 동시에 계약이 성립한다. 요거는 양도설이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러나 나중에 이게 부도난 사실이 확인되거나 그러면 다시 소급해서 계약이 없었던 걸로 되는 것.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요런 사실 다 결제 틀림없음을 확인했다 했으니까 그때는요. 이게 추심 위임설에 의하든 둘 다 의하든 어쨌든 우리 추심 위임설이 예금의 성립 시기가 늦으니까 이건 당연히 예금 계약 성립한다. 그래서 니은율 맞아요. 니은율. 자, 그런데 디귿번 여러분들 우리 현금 송금을 요청했다. 자, 이거는 뭐라 그랬어요? 위임 계약이라 그랬어요. 위임 계약. 자, 위임 계약. 금융회사가 입금을 마쳤으나 근데 여기 보면 고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고객이 현금 송금을 요청했는데 금융회사가 입금을 마쳤다. 실제로는 B의 계좌로 입금할 예금했음을 주장했다. 자, 여기 보면 금융회사 직원이 잘못했으면 요거는 여러분들 우리가 위임 계약하면 반드시 결과 통지 의무가 있고 그다음에 위임 계약이 특징이 뭐라 했어요? 그 위임 사무가 처리가 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요즘 같은 경우 송금하는 순간에 바로 결제가 이루어지고 바로 결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철회할 수 있는 시간 그거는 실제적으로는 잘 없다. 다만 금융기관의 실수로 해서 잘못 지정된 계좌가 아닌 잘못된 계좌에다가 입금을 해버리면 아직 그 계약상 의무를 완전히 이행한 것이 아니므로 고객은 철회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했었죠. 그러니까 이거는 철회의 내용은 아닌데 근데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자 보세요. 현금을 송금했다. 자 현금 우리가 계좌 송금과 관련해서 증권 같은 경우는 아까처럼 우리 이런 조건을 다 만족시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 추심위임설 같은 만약에 우리 예금거래 기본약관의 태도인 추심위임설처럼 부도 반환 사실 이런 것들 없고요. 완전히 확실하다라고 인정될 때 예금계약이 성립한다. 근데 현금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이거는 현금 현금 입금 기장이 완료된 때 이렇게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완료된 때 입금 기장이에요. 근데 저는 여기 입금을 마쳤으나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국어를 진짜 못하나 봅니다. 이게 입금 기장을 마쳤을 때 이러면 제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입금을 마쳤을 때 그러니까 입금 자체를 마쳤지만 아직 입금 기장이 완료가 딱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예금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저는 이건 틀린 걸 봤는데 우리 우정사업본부에서는 그냥 입금 마친 걸로도 그냥 예금 계약이 성립한 걸로 그렇게 나왔나 봐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뭐 우리 우리 가담한 대로라면 어쨌든 입금을 마쳤다. 입금을 마쳤다는 것은 입금 기장도 마쳤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좌 송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현금 같은 경우 우리가 현금을 받아서 확인할 때, 참고에서는 받아서 확인할 때 우리 또 증권료 같은 경우는 타점권 같은 경우는 추심 위임설에 따라서 뭐 부도 반환 사실이 없고 뭐 이런 요건을 다 충족했을 때 예금 계약이 성립하는 것처럼 계좌 송금도 똑같은 원리거든요. 그래서 입금을 마쳤다. 이때는 우리 입금 기장도 마친 걸로 그렇게 보나 봅니다. 그래서 제가 입금 기장을 마쳤을 때라고 했으면 더 확실하게 그냥 이거는 맞다라고 했을 건데 저는 입금 기장은 아직 안 마쳤네. 뭐 이런 제가 좀 생각을 제가 짧았는지 어쨌든 그래서 저는 요걸 틀린 걸로 했는데 정답은 요거 맞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우리 교원 정답은 4번으로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저는 조금 아쉽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4번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 개인 및 법인과의 예금 거래에 대한 설명. 자 여기도 5단원 내용이네요. 자 여러분들 우리는 법인격 없는 사단, 법인격 없는 재단 그리고 조합과 관련해서 법인격 없는 사단은요 우리 총유 그 단체의 총유라는 것은 지분도 없고 지분이 없으니까 지분 처분에 그 자유도 없는 거죠. 그래서 사용 수익만 할 수 있다. 대표적인 게 교회 재산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현금 아무리 냈다 하더라도 나중에 내가 교회 나온다 하더라도 내가 냈던 현금 돌려내 이거 안 된다 해서 안 되면 피아노 다리라도 하나 들고 나올 수도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게 총유입니다. 자, 그래서 법인격을 취득하지 않은 거라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 법인이 권리 능력을 취득하는 것은 설립 등기를 마친 때입니다. 그 말은 외형상 법인으로서의 실체는 있지만 설립 등기를 마치지 않을 때를 법인격을 취득하지 않은 또는 권리 능력이 없는 사단. 자, 개인 예금으로만 처리되는 게 아니고요. 자, 이때는 우리 총유적으로 기속해야 된다. 그리고 개인 예금으로 처리되는 거는 그냥 단체 중에서 뭐 우리 고유 번호를 부여하지 않거나 이렇게 해서 도저히 하나의 법인 단체로서 인정될 수 없는 경우에만 개인 예금으로만 처리되는 거고 법인격 없는 사단 같은 경우는 총유적으로 기속된다. 자, 교회 재산, 교회 명의로도 재산이 그 예금도 가능하고 다 가능합니다. 자, 우리 대형 교회 같은 경우 여러분들 그 재산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게 목사님 개인 겁니까? 아닙니다. 그 교회 전체적으로 총유적으로 기속되는 거고 목사라 하더라도 목사님이라도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자, 갑자기 이거 생각났는데 엊그제 부활절이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수업 마치고 이렇게 수업 중간이었나요? 하여튼 나오는데 많은 학생들이랑 어떤 한 분, 좀 어른 한 분 이렇게 지나가면서 제가 이렇게 가는데 중학생처럼 돼 보이는 아주 귀여운 학생이 막 수줍게 드세요 하고 주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엔 딱 보니까 계란 삶은 계란을 2개를 그저께인가 그렇게 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고마워요 그러니까 얘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가 수줍게 딱 줬는데 그 아저씨 막 인상 험한 아저씨가 이렇게 고마워요 하니까 다시 자기 그 무리로 뛰어가면서 너무 고마워하던 그런 모습이 있는데 어쨌든 교회 이거는 여러분 총유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 공동대표이사 준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야, 대표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다. 그러면 예금할 때도 어떻게 해라? 공동으로 해라. 다만 특정 업무에 대해서는요 권한을 위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포괄적 위임은 안 된다. 이게 과거에 있던 내용이었는데 지금은 그거 없고 어쨌든 원칙적으로 공동으로만 처리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거는 각자 대표권 행사할 수 있는 게 아니라요. 각자 대표권 행사할 수 있으면 어느 미친 회사에서 공동대표이사 제도를 둡니까? 그래서 이거는 공동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3번 외국 회사가 국내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한국에서 대표자 회사명을 등기하여야 하고 그렇죠. 우리 국내에서 영업하려면 이렇게 등기해라. 설립 등기해라. 금융회사는 법인 등기 사항 전부 명령서. 그래서 그제 우리 고등학생들 수업을 하는데 예전에 우리가 등기부 등본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왜 이름을 이렇게 바꿨냐 했더니 옛날에는 등기부가 쫙 이렇게 이제 편철을 한 다음에 그 찾으면 그 법원 그 등기소에서 복사해주고 해서 등기부 등본 뭐 이랬는데 요즘은 컴퓨터로 그냥 다 되다 보니 등기사항 전부 명령서로 그렇게 이름 바뀌었고 그냥 등기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법인 등기부사항 전부 증명서를 진구하여 한국 내 예금자와 예금 거래를 하면 된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다음 4번 대리인가. 자, 여러분들 중도 해지 예금 담보 대출 같은 경우는 단순히 예금 거래 기본 약관에 나와 있는 면책 요건 그 예금 통장이나 증서 소지하고 비밀번호 일치하고 서명 인장 같은 거 하고 선의 무과실 이것만으로 안 된다 했어요. 반드시 예금주 본인의 의사를 확인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당한 예금주의 위임장과 통장을 제출받고 인감과 비밀번호 일치하여 예금을 지급하였다면 면책된다. 그게 아니라요. 뭐 해라? 예금주 본인의 의사까지 확인돼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만으로는 면책될 수 없다라고 봐야 되겠고 정답은 3번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9번 문제 볼까요?
예금주 A의 사망에 따른 상속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요거에 상속재산 정기예금 돼 있고, 그 다음에 배우자는 B, C, D, 며느리 이렇게 있네요. 아유, 복잡하죠. 요거 좀 지우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 상속 관련해서는 무조건 여러분들 가계도 좀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상속 문제가 나오면 항상 뭐 상속액을 계산하든 아니면 상속인을 보든, 특히 요즘 최근 문제 우리 고등학생들 수능에서는 상속액이 아니라 특히 입양과 관련해서 저기 이제 누가 상속인이냐 이런 것들 많이 물어봐요. 입양, 이혼 이런 것들, 재혼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면 A의 가족이 있습니다. A의 가족. A의 가족이 있고요. 그 다음 배우자 B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자녀 C가 있습니다. 자녀 C, 자녀 D 이렇게 있다. 그 다음 며느리 J가 있는데 J는 D의 배우자다. 요 J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 손자녀가 많네요. 자, EF는 C의 손자녀가 되고요. 그 다음에 GH는 D의 자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GH. 자, 이렇게.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자, 이렇게.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여기는 금액 같은 것도 없습니다. 자, 이렇게 있는데 첫 번째, A의 가족이 모두 살아있는 경우 상속인은 7명이다. 자, 2019년도 시험에 그런 게 나왔죠. 처음 상속 문제가 나왔을 때 자녀가 있고 손자녀가 있으면 근친순에 따른다. 따라서 자녀가 있으면 손자녀는 상속 재산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손자녀는 그 위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때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기억번. A의 가족이 모두 살아있다. 자, 그러면 A를 기준으로. 자, 우리 모두 살아있으면 자녀 C, D가 받고요. 그 다음 배우자가 받죠. 1대1 대 1.5. 그래서 여러분들 이건 뭐 대습상속이나 이런 거는 직계비속 등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거나 상속 결격이 된 경우에, 자, 우리 시험 작년에인가요? 상속 포기 그거 아니라고 막 했던 거 완전히 적중했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돌아가시면 그냥 여러분 가장 가까운 상속 1순위가 누구다? 직계비속. 그래서 아들, 딸, 미혼, 기혼, 양자냐 아니면 친생자냐 구별 안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C, D, B. 그래서 상속인은 총 몇 명? 3명이다. 그 다음 J는 D가 A보다 먼저 사망. 요때. 자, 우리 D가 먼저 사망했습니다. 이게 먼저 사망을 해버리면, 요때는 원래 C, D, B가 봐야 되는데, 그러면 D는 한 푼도 못 받게, D의 가족들이 한 푼도 못 받게 너무 억울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 상속의 공평성을 인정하기 위해서 인정한 게 바로 대습상속입니다. 그러면 D가 먼저 사망한 경우 상속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람이 만약에 7억을 갖다 받게 되면 1대1 대 1.5 이런 식으로 해서 2억, 2억, 3억 이런 식으로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때 J는 이때 상속을 받을 때 이게 바로 대습상속에 대한 설명 맞고요. 디귿번. A의 사망 후 B가 타인과 재혼한 경우 상속인이 될 수 없다. 물론 여러분들 타인과 재혼하면 남남이지만 누가 먼저 사망하고 A가 사망하고, 여러분들 상속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이거 시험에 2번인가 한번 나왔죠. 자, 여러분들 언제? 요때 이루어집니다. A의 사망 시. 자, 사망 시점을 기준으로 A의 사망 후 B가 타인과 재혼했으니까 A의 사망 시는요, 여전히 법률혼 배우자입니다. 그러면 B는 역시 상속인이 되고요. 그 후에 재혼을 하든 아니면 돌아가신 이제 하루 만에 재혼하든 그건 상관없어요. 아니요, 하루가 아니라 10분 뒤에 재혼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망 신고를 하든 말든 상관없이 이분이 돌아가시고 1분 뒤에 재혼을 했다 하더라도, 그래도 여러분들 근데 1분 뒤에 재혼하더라도 자, 상속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그래서 사망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A의 사망 전 C가 상속 결격자가 된 경우 C의 자녀 모두 상속을 이거 대습상속 되게 좋아하네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 대습상속의 사유는 피상속인보다 상속인, 직계비속인 사람들이나 직계비속이나 형제 자매가 먼저 사망하거나 꼭 결격이 된 경우, 결격이니까 대습상속 사유가 되죠. 그러면 이분이 먼저 사망했다 하더라도 우리 요 EF가 이제 대습상속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분이 받을 것 1대1로 이렇게 EF에게 가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거 맞는 말. 정답은 니은율. 이렇게 해서 4번 이렇게 하시고요. 자, 다음 10번.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투자성 상품 7을 인해.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했죠. 자7 대14. 다만 자문에는 투자도 같이 있다. 그래서 자투 7.
그래서 요거는 7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는 거 맞습니다. 자, 이게 철회라는 게 뭐랬어? 청약 철회권을 인정함으로써 이 사람 뭐 상품에 하자가 있거나 아무 문제 없이 단순한 변심이라 하더라도요, 어떤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없이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는 거고, 우리 보장성 상품은 15일, 30일, 증권, 그 다음에 청약일, 뭐 이런 걸로 구분했습니다. 어쨌든 요 7일. 투자성 상품이니까 맞고요. 야, 그래도 여긴 또 투자성으로, 자문성이 아니라 투자성으로 해놨네요. 분쟁 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해서 소송 진행 중이면 법원은 그 소송을 중지했다. 자, 여러분들 뭐가 유리하다고요? 소송 가면 여러분들 정말 장시간으로 가고, 또 우리 법원 그 판사님들은 이런 금융 분쟁 솔직히 잘 몰라요. 그래서 솔직히 오히려 그 법리에 따라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장기간 되면 소송 비용이라든지 막 시간이라든지 그런 게 너무 소요되니까 오히려 조정을 먼저 받아보는 게 소비자에게 유리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소송 중지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 분쟁 조정이 있으면 뭘 우선한다? 항상 조정, 분쟁 조정이 우선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법원은 소송을 중지할 수 있다. 맞는 말. 다음, 소액 분쟁 사건의 소액 요건은 조정을 통해 주장하는 권리. 자, 소액 분쟁은 얼마이야? 2천만 원 이하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2천만 원 초과할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자, 소액 분쟁 사건에서 자, 우리 고객이 딱 소액 분쟁을 했는데 이제 그 금융회사가 야, 이거 말고 얘들 골탕 먹이려는 건 아니겠지만 우리 소송으로 튀는 것 이거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정해서 이탈하는 거 그거 금지하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거고요. 금융회사는 소비자 분쟁 조정 소송 대응의 목적이라 할지라도 금융회사가 관리하는 자료 열람 요구까지 수행할 법적 의무는 없다. 근데 요거는 여러분들 이렇게 돼버리면 자,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가지고 소송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저쪽 그 금융회사가 가지고 있는 정보랑 우리 고객이 가지고 있는 정보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 우리가 열람할 수 있게끔 해야지 무기 대등 그래서 그나마 이제 공평한 상황에서 조정을 하든 소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여기 응해야 되겠죠. 응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의무 없다 이렇게 하는 순간에 제대로 소비자 보호 안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정기예금 질권 설정. 자, 여러분 보세요. 왜 정기예금이라 했나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은 질권 설정할 수 없다. 이게 우체국 예금거래 약관에서 나왔죠. 그래서 우리 여기 보면 옳은 것 그랬고요. 예금주가 정기예금을 질권 설정하여서 우체국에 통지하고 우체국은 승낙했다. 질권 계약이 됐고요. 피담보 채권의 변제기가 6월 12일, 질권 설정된 정기예금의 변제기가 9월 25일. 자, 제가 좀 시간만 있으면 좀 자세히 설명하겠는데, 자, 여러분들 요게 이제 은행이라고 해서 제3채무자, 그 다음에 여기가 예금주, 여기가 채무자, 자, 여기가 이제 채권자. 한편으로는 질권자입니다. 질권자. 자, 이렇게 된다 그랬죠. 그러면 자, 피담보 채권이라는 것은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하는 요거 6월 10일이 만기가 되고요. 자, 그다음 질권 설정된 정기예금의 변제기는 9월 25일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한번 볼까요? 예금주의 질권 설정 통지에 대한 우체국의 승낙 사항은 자, 우체국 예금거래 기본약관에서 명시하고 있다. 여러분들 이거는 우리 교환 내용에서도 나오고 이건 엄청 많이 좀 다뤘던 거. 과거 시험에도 여러분들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우체국 예금거래 기본약관에 보면 자, 우리 질권 설정 양도는 원래는 할 수 없지만은 승낙하면 가능하다. 다만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에 대해서는 질권 설정할 수 없고요. 또 법령으로 제한되는 건 할 수 없습니다. 자, 요거 맞는 내용이네요. 2번 예금주가 피담보 채권의 변제 사실 소명으로 질권 해지를 통지하면 자, 그럼 질권 해지라는 거는 자, 질권을 해지한다. 이건 누구의 권리다? 질권자의 권리예요. 그러니까 예금주는 당연히 질권 해지해 되고 싶다. 이렇게 하고 싶겠죠. 그래야지 내가 예금을 받아갈 수 있으니까. 근데 당연히 누가 해지를 갖다가 통보해야 될까요? 질권자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질권자가 이걸 이해하면 막 어려운 거 절대 없어요. 변제 사실 소명으로 질권 해지를 통지하면 그때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야 되니까 앞에 틀렸고요. 다음 우체국은 질권자가 피담보 채권의 변제기 도래로 인해 발생한 중도 해지의 권리로 예금 지급. 자, 여러분들 중도 해지 요거는 예금에 대한 권리입니다. 자, 그러면 계약 당사자인 예금주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예금주가 자, 피담보 변제기 도래로 인해 발생한 중도 해지의 권리로 예금 지급을 청구하면 질권자에게 그러니까 예금주가 중도 해지했다. 그렇게 하면 질권자가 여러분들 직접 변제에 충당할 수는 있는 거죠. 아니면 예금주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질권자가 스스로 나 중도 해지해서 달라 이거 안 됩니다. 다음 4번
질권에 설정된 정기예금의 변제기에 원금과 이자를 동일한 새로운 정기예금으로 자, 여러분 요 키워드가 동일한 그랬잖아요. 그래서 원금, 이자 모두 질권이 미치고요. 그리고 동일한 예금으로 뭐 기한 갱신을 하든 그러면은 여전히 미칩니다. 그러나 새로운 종목으로 변경해 버리면 이거는 질권자의 권리를 해치는 거기 때문에 은행이든 이런 금융기관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원칙상 그 예금에는 질권의 효력 미친다. 왜? 동일한 새로운 정기예금이라 했으니까 동일성이 인정되면 그대로 원금과 이자 거기에 대해서 질권 효력이 미친다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 12번. 자, 금융거래 비밀보장 및 제공에 대한 설명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첫 번째. 자, 여러분들 단순 통계 자료는 자, 우리 비밀 보장 대상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안 될 거고요. 명의자가 금융회사의 정보 제공에 대한 유예를 신청하면 여러분 정보 제공에 대한 유예 최대 6개월까지라 그랬어요. 이게 작년도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자, 이건 누가 요청하는 거예요? 정보 요청자가 하는 거죠. 명의자가 아니라. 자, 그래서 금융회사는 정보 유예 사유를 요청 기관에 통보해야 된다. 그렇죠? 요거는 이제 명의자에게 이렇게 통보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요청 기간, 요청자가 하면은 그렇게 된다. 자, 이런 걸 바꾸고 그렇네요. 그다음 디귿번 금융회사 상호간에 업무상 필요한 정보를 요구한. 자, 여러분들 금융회사 상호간은요 일괄조회라든지 그런 거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뭐 1,000만 원 이상의 체납이라든지 뭐 영장에 의한 경우나 이런 것들은 한 번에 그냥 쫙 조회 가능하다. 맞는 말.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 의무가 있는 과세 자료를 정보 제공하는 경우 금융회사는 그 정보 제공 사실에 그렇죠. 기록 관리 의무가 면제되는 대표적인 게 바로 세금 아니면 금융기관 상호간이나 타 금융기관 요 경우에는 기록 관리 의무 면제되는 거 두 가지 꼭 기억하셔야죠. 그래서 이거 맞는 말.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하시고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13번. 자, 여러분들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 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제 그 법령 3단 그 집에 보면 제가 옆에다가 편주해서 요렇게 요 단계로 요 단계로 예금 지급이 이렇게 된다라고 그렇게 해놨거든요. 근데 이번에 제가 수업을 안 해가지고 많이들 안 보셨을 거예요. 자, 보세요. 요거는 우리 과거에 시험에 나왔던 거네요. 최신 간서는 예금자가 10년간 예금을 하지 않거나 예금의 지급, 통장 등 하지 않으면 이게 처분에 필요한 신청을 최고한다. 자, 여러분들 우리 예금에 관한 소멸시효는 몇 년입니까? 5년이라고 그랬죠. 근데 얘는 10년입니다. 근데 이게 10년이 유리해요? 5년이 유리해요? 그러니까 우리 특별법에서는 예금주에게 더 유리한 쪽으로 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5년이라고 예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상법에 따르면 그냥 우리 우체국 예금 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요. 법령에 따르면 10년이라 그래서 10년. 자, 그러면 자 이거 신청하지 않으면 사라질 수 있다. 최고합니다. 그 다음 지급증서를 발행한 예금에 대한 지급 청구권은 최신간세 최고 후.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요때는 1년이 아니라 3년간. 자, 그 순서가 있어요. 1년간, 3년간. 그리고 예금이 국고로 기속됐다 하더라도요. 그리고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다시 뭐 할 수 있다. 청구해서 지급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다음 국고로 기속된 예금이 자 예금자 사망으로 인해서 상속인이 예금의 존재 여부를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도 자 그때도 상속인 그때 묻더라도 여러분 국고에 기속하는 거는 진짜 아무도 받을 사람이 없을 때 최후적으로 가는 거고 상속인이 있다면 그때 상속인이 지급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그 법령 단계별로 그렇게 좀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좀 이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자 여러분들 이건 정답은 2번 이렇게 하십시오. 그 다음 14번 다음 금융거래 요청에 따른 고객 확인 업무. 자, 이것도 요즘 최근에 많이 나오는데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들 우리 법인할 때 뭐 25% 1단계 뭐 이런 것들 실명 그 실제 소유자 확인 그 관련해서 한 번도 안 나왔었는데 여기도 그렇네요. 자, 보세요. 근데 여기 보니까 주주명부. 자, 그런데 보십시오. 우정기업 영리법인이다. 그 다음 홍길동이가 대표이사고요. 주주명부인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이 최대 지주인데 25% 넘었네요. 그럼 실제적으로 이 사람 소유한 거겠네요. 그 다음 법인 예금 통장을 신규 개설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우리가 고객 확인 의무는요. 자 계속된 거래 신규 거래를 할 때는요. 거래 금액에 상관없이 확인 의무 해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신규 개설이니까 거래 금액에 상관없이 고객 확인 의무 수행한다.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자, 이거 옳은 겁니까? 옳지 않은 겁니까? 자, 옳지 않은 거네요. 자, 그 다음에 2번 법인 및 단체 신원 확인 사유 중 설립 목적. 이게 여러분들 제가 2015년부터 강의를 하고 지금까지 계속 미뤘던 거예요. 지금은 조금 더 양이 추가가 됐지만 항상
영리법인 하면 업종, 비영리법인은 설립 목적을 갖다가 확인해야 된다라는 거. 그냥 문제집에도 엄청 많이 내고 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친절하게 영리법인 했으니까 이건 설립 목적이 아니라 뭐예요? 업종을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옳지 않은 거니까 땡큐 하고 그냥 답 딱 찾으면 되는 2번 문제고요. 그다음 실제 소유자 확인하고 성명세 논리를 기재해라. 여기서 실제 소유자 우리 찾기 할 때 어떻게 1단계가 바로 25% 지분을 갖다가 가지고 있는 사람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네 번째 보니까 1단계에서 확인이 가능해야 한다. 실제 소유자 판단 단계 중 실제 소유자는 확인이 가능해야 한다. 여기 1단계 여기서 확인 가능.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 고민할 것도 없습니다. 정답은 2번 이렇게 하시고요. 자 그다음 15번 우체국 수십 출식 예금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자 여러분 보통 예금은 저축 예금과 달리 가입 대상이 개인에 하나는 게 아니죠. 법인도 가능합니다. 개인으로 제한하는 것은 저축 예금. 그다음 우체국 행복지킴이 통장은 독립국가 유공자. 자 보훈급여는 행복지킴이가 아니라요. 보훈급여 통장이 돼야 되겠죠. 보훈지킴이 통장. 그다음 세 번째 우체국 다드림 통장 실버 패키지. 실버는 가입 대상. 자 우리 우체국 예금에서 실버는 몇 세 이상? 50세 이상. 자 이건 어렵지 않네요. 자 그리고 제가 이거 엄청 많이 냈던 게 페이 든든 페이 든든 플러스 통장 하면 개인 통장과 사업자 통장 해가지고 딱 구분하고 또 여기에 해당할 때 여러분들 우리 금리까지 다 확인을 했습니다. 개인 통장 사업자 통장으로 구분되는 거는 페이 든든 플러스 통장. 그래서 이것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정답은 4번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 16번 보겠습니다. 우체국 예금 상품에 대한 설명 이번에 옳지 않은 것만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러면 자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2번하고 4번은 여러분들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죠. 자 첫 번째 2040 자유적금 올 50만 원 이상 수시 출식 예금에서 이 적금으로 만기까지 자동 이체할 경우 우대율 적용한다. 자 특히 2040 플러스 알파 여러분 나오면 누굽니까? 급여로 생활하시는 봉급생활자라든지 뭐 가맹점 그런 사람도 되고 그래서 봉급 받는 사람은 당연히 뭡니까? 월급을 갖다가 이렇게 자동 이체함으로써 이렇게 우대금리 제공해야지 자유적금.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셔도 되고 근데 이게 여러분 보세요. 가치모아 적금은 매월 자동 이체 저축 현황을 알려준다. 그렇죠. 같이 모으는데 한 사람이 이거 띵땅 띵땅 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가치모아 자동 이체 요거는 뭐 충분히 알 수 있는 거고 매일 모아도 자 요거는 꼭 기억하시죠. 매일 저축 매주 알림 서비스 이게 매일 모아 이 적금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다드림 적금입니다. 다드림 적금. 자, 이런 게 진짜 헷갈리는데, 근데 여러분, 다드림 적금만큼은, 자, 우대 이율을 갖다가 좀 알아두시면 좋다 했죠. 그래서 대표인 게 뭡니까? 이거는 장기, 우수, 고객을 우대하는 상품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재치, 재가입. 자, 이거는 뭐였죠? 재치, 재가입. 요거는 다드림 적금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드림 적금은 장기 우수 뭐 3년 이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통장 같은 것들, 그런 카드나 그런 거 사용했을 때 그렇게 우대율을 제공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잠깐만 제가 하나 체크를 했었던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달달하이 같은 그런 거예요. 진짜 이게 여러분들 휘발성이 정말 강합니다. 근데 제가 다행히 그날 좀 시험장에서 이런 우대 이율하고 보험 상품의 뭐 주 계약 내용이나 그런 것들을 좀 보는 바람에 문제 푸는 데는 그 지장은 없었는데 자 여러분들 이렇게 달달하이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나머지 것들을 소구하는 방법을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17번 거시식 예금 상품 설명 옳은 것 그랬네요. 파트너 든든 정기예금은 여러분 파트너는 우체국 계약자들 뭐 예금이나 그런 계약자들이죠. 그래서 기업자가 소상공인 소기업 대표자를 확인될 경우 여러분 이거는 뭡니까? 소상공인 정기예금과 관련되는 거죠. 이거는 꼭 기억하시라 그랬어요. 이거는 뭐 문제 안 되고 이포스트 뱅크 자 정기예금 같은 경우는 인터넷 스마트 뱅킹으로 적립예금 상품을 신규 가입 그렇죠. 이거는 인터넷 스마트 뱅킹 가입하면 우대율 제공하는 것 맞습니다. 그 다음에 회전주기. 자, 그래서 챔피언 정기예금은 자, 여러분들 탄력적인 요 운영이 가능한 것은 챔피언 정기예금 뭡니까? 내 마음대로 했잖아요. 그래서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한 것. 이것도 시험에 엄청 많이 냈죠. 그래서 이게 여기 있는 파트너 든든 요걸로 가야 돼요. 파트너 든든. 그다음 이웃사랑 정기예금은 장기 기증자 골수 희망자에게 보너스 금리를 제공한다. 자, 여러분들 우리 장기 기증자, 골수 기증자 이런 사람들에게는 기본적으로 뭐 준다?
사랑금리 준다 그랬어요. 사랑금리. 그 다음 보너스 금리. 제가 마지막 모의고사 때 여러분들 이웃사랑 정기예금이랑 새출발 자유적금 사례로 막 리철순 나오고 뭐 했던 거 그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이걸 1억 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3개 0.3, 0.3, 0.2 요 1억 원 초과되면 0.2, 0.2, 0.1 되고 뭐 우리 우체국에서 제공하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거 그거 하거나 아니면 장애인 체크카드 할 때 그때 보너스 금리지 요런 대상자에 해당할 때는요. 자, 우리 보너스 금리가 아니라 이거는 사랑금리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사랑금리.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 18번 보시면 자 이번에도 자 다행스러운 게 여러분들 이유를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대 이율 제공 조건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 든든. 자 여러분들 생활 든든하면 우리 50세 이상 분들 그래서 기초연금 그 다음에 급여 용돈 그 다음에 체크카드 3개 요거 있죠. 요거 그러니까 공과금 자동이체 이건 고민할 거 없습니다. 이런 정도 특이한 것들은 다 외워주시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 다드림 직장인 패키지 급여 그러니까 직장인 급여 그 다음 새출발 자유적금 새출발 희망 패키지 희망은 뭐예요 여러분들 사회적 약자분들입니다. 그래서 헌혈자 입양자 장기 공울수딩자 자 여러분들 이런 분들은 희망이 아니라 피 뽑아서 행복해요 이렇게 헌혈해서 행복해요. 죄송합니다. 피부가 행복. 그래서 여러분들 헌혈자, 입양자 이런 분들 사랑 나눔 실천자라든지 읍면 동사자 아니면 신용 등급 낮은 이런 분들은 희망이 아니라 행복이죠. 행복. 그래서 요거는 뭐 다들 예측했던 거니까 어렵지 않게 맞출 수 있을까요? 그다음 알러브도 여러분들 요것도 그랬잖아요. 요게 이제 가장 우리 우대율이 높은 그겁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장애인 한부모 가정, 소녀소녀 가정. 자, 이럴 때는 우대율 제공한다. 그래서 생각보다 우대율이 막 꼬아서 내거나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니은 니을 해서 정답은 3번 이렇게 하시고요. 자, 그다음 19번. 자, 다음에서 설명하는 체크카드. 자, 법인 전용 상품, 캐시백. 이거는 뭐 당연히 아시겠죠. 이거는 성공 파트너. 이제 법인 전용으로서 캐시백형, 포인트형, 포인트 미적립형 선택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제가 요거는 여러분들 문제집에도 냈고, 보험 일반 수업할 때마다 제휴보험, 우체국 제휴보험 할 때 이거 무슨 예금 일반에서 무슨 카드예요 하면 처음 물을 땐 우리 실강생분들이 대답을 못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럭키라고 대답을 잘하더라고요. 럭키. 그래서 이번에 26년도에 새롭게 들어왔던 럭키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20번. 자, 이것도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옳지 않은 겁니다. 자, 제가 이거 금액까지는 모르더라도 여러분들이 개념을 정확하게 하면 특히 금액과 관련해서 법인이 이용 한도 제한이 없는 거라든지 그런 정도만 알지 너무 디테일한 것까지 몰라야 돼요. 그래서 출제자도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 출제를 했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보안 등급이 안전 등급인 경우 인터넷이나 모바일이나 똑같죠. 이때는 1억 5. 자, 그러면 1회 1억, 그다음에 1일 5. 자, 안전 등급 여기는 많습니다. 개인인 경우. 자, 그러니까 개인 같은 경우는 인터넷 모바일 뱅킹 1억 5. 자, 그래서 맞고요. 다음 인터넷 뱅킹. 자, 이거는 워낙 많이 했지만 이만큼이 인터넷이고 요만큼이 우체국이다. 그럼 인터넷 뱅킹을 해지하면 이 안에 있는 우체국 뱅킹도 자동 해지되지만 우체국 뱅킹 해지한다고 인터넷 뱅킹이 해지되는 건 아니다. 자, 그래서 맞는 거고요. 그리고 3번은 이것도 이번에 새로 들어온 거지만 많이 출제를 해서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체국 뱅킹에서 이체 등의 금융거래는 뭐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우리 가능하죠. 패스 얘만 뭘만 요는 조회만 가능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했었죠. 그래서 우리 이건 틀렸고요.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번에 기존에는 우체국 예금의 모바일 뱅킹 서비스 했을 때, 자, 우리 기존에 우체국 뱅킹, 우체국 페이 두 가지. 이것도 제 문제집에 뭐 여러 번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체국 뱅킹, 우체국 페이 지금 몇 가지?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두 가지. 그래서 이거 맞는 내용. 그래서 패스 인정 이체했으니까 안 된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금도 보면 실질적으로 뭐 체감 난이도는 좀 높았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답을 찾는 데는 좀 그렇게 어렵지는 좀 않았습니다. 물론 난이도가 낮은 건 아닌데 그러나 막 우리 25년도에 비해서는 난이도가 높은 편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물론 이제 보험이 워낙 좀 상품 쪽에서 좀 그런 게 있어서 그렇지 우편 예금까지는 여러분들 충분히 해볼 만한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다음에 또 준비하시는 분들도 이런 정도의 그 문제
요런 유형의 문제를 보면서 내가 이렇게 정확하게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야겠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예금 일반 문제 여러분들 푸느라고 시험 보느라고 정말 많이 수고하셨고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